엄마, 통장 돈 다 어디 갔어요? 딸의 이 한마디에서 모든 일이 시작됐습니다. 며칠 뒤 딸은 어머니와 함께 저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고 어르신은 그날의 일을 조용히 들려주셨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72세 어르신은 휴대폰을 바꾸러 간 자리에서 직원처럼 보이던 사람에게 인증번호를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3,100만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갔죠. 저는 이 사건을 조사하며 놀랐습니다. 말투는 친절했고 설명도 자세했으며 실제 매장 직원처럼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의심할 틈이 없었던 겁니다. 어르신은 단지 화면을 보여줬을 뿐인데 그 순간부터 계좌에서는 돈이 실시간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300억 원. 지난해 고령층이 금융사기로 잃은 돈입니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었고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1,500만 원이었어요. 불과 2년 사이에 67%나 증가한 수치죠. 안녕하세요. 저는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만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정승우입니다. 피해자의 상담 기록과 실제 사기 유형을 분석하며 대응 전략을 개발해 왔어요. 지금까지 약 5년간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체감이 안 됐습니다. 통계로만 보던 숫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어머니도 당하셨어요. 문자로 온 인증번호를 그냥 알려주셨고 수천만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하셨죠. 어머니는 평소 신중한 분이셨어요. 돈 관리도 꼼꼼하시고 낯선 사람을 경계하기도 하셨죠. 그런데도 당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자연스럽게 접근했거든요. 그 일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일상 속에 숨어든 치밀한 공격이라는 걸요. 평범한 대화처럼 다가오고 늘 쓰는 기기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 하루아침에 이런 일을 당하시다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분야에 뛰어들었어요. 어머니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지금까지 수천 명의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패턴은 분명히 있더군요. 알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사기범들이 사용하는 심리적 기법도 비슷해요. 무엇보다 어르신들은 결코 쉬운 표적이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수법을 모를 뿐이에요. 정보만 있으면 누구보다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사기 수법들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계좌에서 2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어르신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모든 건 문자 한 통으로 시작됐습니다. 공인인증서 갱신 안내였던 겁니다. 74세 어르신이 받으신 메시지였어요. 은행명부터 로고까지 진짜와 구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평소 온라인 뱅킹을 자주 이용하시던 분이었거든요. 이런 안내 문자는 익숙한 상황이었어요. 의심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었죠. 문자 내용은 정말 자연스러웠죠. 갱신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다며 서둘러 처리하라고 했어요. 링크 주소도 은행 공식 사이트와 거의 흡사했습니다. 어르신은 망설임 없이 링크를 눌렀어요. 화면에 나타난 페이지는 완벽했습니다. 색상부터 글씨체, 메뉴 배치까지 실제 홈페이지와 동일했죠. 이때부터 함정이 시작된 겁니다. 안내에 따라 앱을 내려받으셨어요. 인증서 갱신용 프로그램이라고 설명되어 있었죠. 설치 절차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타났어요. 어르신은 평소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셨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요구했지만 갱신 과정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뒤에도 특별한 변화는 없었어요. 갱신 완료 메시지만 화면에 떴습니다. 어르신은 안심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으셨죠.
그날 하루는 평소처럼 흘렀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휴대폰이 느려지더니 화면이 자꾸 깜빡였죠. 배터리도 빨리 닳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고장이라고 여긴 상황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휴대폰에 이상한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계좌에서 대금이 이체됐다는 알림이었어요. 금액을 보자 어르신은 크게 당황하셨습니다. 2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도 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돈을 보낸 기억도 전혀 없으셨어요. 저는 이 사건을 분석하면서 사기범의 치밀함에 놀랐습니다. 설치한 앱이 은밀하게 모든 작업을 수행했던 거였어요. 공인인증서 정보를 훔쳐내고 자동으로 이체까지 실행했죠. 이런 수법을 앱 설치형 스미싱이라고 부릅니다. 문자로 유인해서 악성 앱을 설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설치되면 휴대폰 전체가 사기범 통제하에 들어갑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피해자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는데 모든 정보가 탈취당한 거거든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이 컸습니다. 76세 김 씨 어르신이 평일 오후 3시경 전화를 받았어요. 발신 번호는 금융감독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정중한 목소리로 신분을 밝히며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죠. 계좌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내용이었답니다. 김 씨 어르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거주지 주소까지 정확히 알고 있더군요. 은행명과 계좌번호도 틀림없이 말하는 모습이었어요. 상대방은 피해 예방을 위해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며 계속 설명했어요.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동시켜야 한다고 했죠. 김 씨 어르신은 개인정보를 정확히 아는 점에서 의심 없이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내에 따라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던 겁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까지 사용했어요. 상대방이 말하는 계좌번호를 그대로 입력했죠. 절차는 복잡했지만 상대방의 설명이 너무 자연스러워 김 씨 어르신은 의심할 여지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전 과정이 40분간 지속되었답니다. 통화가 끝난 뒤에도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어 보였습니다. 김 씨 어르신은 평소대로 일상을 보내셨어요. 휴대폰도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별다른 메시지나 알림도 오지 않았죠. 3일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계좌에서 고액 이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씨 어르신이 확인해 보니 잔고가 모두 사라져 있더군요. 총 수천만 원이 빠져나간 상태였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새로운 수법을 발견했어요. 기존 스미싱처럼 악성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통화 중 입력한 정보만으로 실시간 원격 이체가 진행되어 있더군요. 사기범은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즉시 이체 작업을 수행했던 거예요. 김 씨 어르신이 인증정보를 말하는 순간부터 계좌 접근이 가능해진 상황이었죠. 이 수법의 특징은 피해자가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따라서 휴대폰에 이상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죠.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셈입니다. 보이스피싱과 원격 제어 기술이 결합된 형태였어요. 전화 통화만으로 모든 금융 정보를 실시간 탈취하는 최신 유형이었거든요. 기존 방식보다 훨씬 은밀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었답니다. 김 씨 어르신은 자신이 직접 돈을 보낸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셨어요. 단지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했을 뿐이라고 했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이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상황이었답니다. 이런 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예요. 앱 설치 없이도 원격으로 계좌를 조작하는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죠.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혀 의심하지 못한 문자 한 통이 68세 박 씨 어르신의 일상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오전 10시경 주거래은행에서 보낸 것처럼 보이는 메시지였어요. 보안 강화를 위한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최근 온라인 뱅킹 보안 관련 뉴스를 자주 접했던 터라 당연한 절차로 여겨졌습니다. 망설임 없이 문자에 포함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친절한 목소리의 직원이 본인 확인 절차를 안내하더군요.
정확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모습에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답니다. 곧이어 휴대폰으로 6자리 인증번호가 도착했어요. 보안 절차라며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었죠. 주저없이 첫 번째 인증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곧바로 두 번째 번호까지 도착했고 이것도 그대로 전달했죠.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며 정중한 통화 마무리였습니다. 하지만 30분 뒤부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했어요. 카드 결제 승인 알림이 연달아 도착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자제품 구매 내역이라며 황급히 카드사에 문의하게 되었죠. 확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20분간 총 8건의 결제가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모두 50만 원 내외 금액으로 총 피해액이 400만 원을 넘어선 상태였죠. 저는 이 사건을 분석하며 교묘한 범죄 수법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로 간편결제 서비스 가입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 쇼핑 사이트 회원가입과 결제수단 등록이 완료되었어요. 가장 놀라운 부분은 진행 속도였습니다. 인증번호 전달 즉시 자동화된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 사이트 동시 가입부터 연속 결제까지 실시간으로 실행되는 모습이었죠. 평생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온라인 서비스들이 본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명의도용의 진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었어요. 이런 수법의 핵심은 즉시성에 있습니다. 과거처럼 며칠 뒤 피해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 진행이거든요.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한 방식이었습니다. 64세 최 씨 어르신이 아들에게 보낸 서류 파일 하나가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자 대출 보증을 위해 공동인증서가 포함된 문서를 메신저로 전송했죠.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가족 간 도움이었습니다. 서류 전송 후 3일간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최 씨 어르신은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휴대폰에 연속으로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은행에서 온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인터넷 대출 실행 알림이 첫 번째였어요. 곧이어 계좌 이체 승인 통지가 연달아 도착했죠. 금액을 확인한 최 씨 어르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총 4천만 원이 대출로 실행되어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 돈이 모르는 계좌로 즉시 이체된 상태였습니다. 최 씨 어르신은 황급히 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확인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밤 새벽 시간대에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있었거든요.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정상적인 대출 신청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저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범죄자들의 치밀한 계획을 발견했어요. 메신저 대화를 모니터링하여 공동인증서가 포함된 파일을 탈취했던 겁니다. 가족 간 대화라는 점을 노린 범죄였죠. 탈취된 인증서로 먼저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계좌 정보와 거래 내역을 파악한 뒤 대출 한도를 확인했어요. 모든 과정이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었죠. 새벽 시간대를 노린 이유도 명확했습니다.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모든 작업을 완료하려는 계산이었어요. 대출 실행부터 자금 이체까지 불과 30분 만에 끝났거든요. 가장 교묘한 부분은 흔적 지우기였습니다. 대출 신청 기록을 일부 삭제하고 계좌 이체 내역도 조작해 놓았어요. 마치 최 씨 어르신이 직접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최 씨 어르신은 가족을 도우려던 선의가 이런 결과를 낳은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 역시 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린 것에 자책감을 느꼈어요. 이 사건을 통해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가족 간 신뢰를 악용한 새로운 범죄 유형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메신저를 통한 문서 전송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이 사건은 제가 직접 조사했던 가장 충격적인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72세 이철수 어르신이 인터넷 창 하나를 잘못 연 순간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죠. 평소 즐겨보던 뉴스 사이트를 방문했다가 갑자기 나타난 팝업 창 때문이었어요. 컴퓨터 속도가 느려졌다며 무료 점검 프로그램을 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철수 어르신은 요즘 컴퓨터가 자주 멈춰 걱정이 컸다고 합니다. 마침 해결책이 나타난 것 같아 안도감이 들었죠. 무료라는 문구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주저없이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하게 되었어요.
설치 과정에서 여러 권한을 요구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점검 프로그램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컴퓨터 전체 파일 접근 권한까지 허용하게 되었죠. 프로그램 실행 후 화면에는 복잡한 점검 과정이 표시되었습니다. 이철수 어르신은 안심하며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악성 프로그램은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었죠. 3일 뒤 은행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계좌에서 고액 인출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철수 어르신이 확인해 보니 전세금을 포함해 평생 모은 돈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분석하면서 범죄 수법의 정교함에 놀랐어요. 설치된 프로그램이 컴퓨터 내 모든 파일을 검색했던 겁니다. 특히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폴더를 집중적으로 탐색했죠. 인증서 파일과 비밀번호까지 탈취한 범죄자들은 즉시 온라인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계좌 잔액을 확인한 뒤 순서대로 자금을 빼내기 시작했어요. 모든 과정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진행되었죠. 가장 큰 피해는 전세금 계좌였습니다. 목돈이 들어있던 통장에서 여러 번에 걸쳐 최대 한도씩 인출되었어요. 범죄자들은 의심받지 않으려고 금액을 나누어 이체했던 겁니다. 이 모든 피해는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첫 번째 방어선은 팝업창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 설치 시 권한 요청을 신중히 검토하는 거였어요. 특히 파일 접근 권한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되는 부분이었죠. 인증서가 저장된 컴퓨터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백신 프로그램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했어요. 이철수 어르신은 단순한 호기심과 편의를 위해 클릭 한 번 했을 뿐인데 평생 재산을 잃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인증서가 저장된 컴퓨터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피해의 시작점이었습니다. 68세 김영희 어르신이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혼자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 했던 것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었어요. 평소 거래하던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인터넷을 켰죠. 김영희 어르신은 주소창에 은행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은행 이름을 입력하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이때 은행 이름을 한 글자 잘못 쳤던 겁니다. 정확한 은행명 대신 비슷한 단어가 입력되었죠. 검색 결과 첫 번째로 나온 사이트가 진짜 은행처럼 보였습니다. 로고부터 색상, 메뉴 배치까지 완벽하게 똑같았어요. 김영희 어르신은 의심 없이 클릭했죠. 가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이트 안내에 따라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를 진행했어요.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모든 절차가 실제 은행과 동일하게 느껴졌죠. 새로운 인증서까지 정상적으로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범죄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었어요. 김영애 어르신이 입력한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탈취되었습니다. 발급받은 인증서 파일도 즉시 복사되었죠. 2시간 뒤 휴대폰에 이상한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온라인 뱅킹 접속 알림이었어요. 곧이어 계좌 이체 승인 메시지가 연달아 왔죠. 김영애 어르신이 확인해 보니 통장에서 1,500만 원이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검색창과 주소창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주소창은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곳이고 검색창은 여러 결과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검색창 사용 시 가짜 사이트가 섞여 나올 수 있다는 위험이 있죠. 범죄자들은 검색 결과 상위에 가짜 사이트를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특히 은행명을 살짝 바꾼 검색어에 대해서는 더욱 쉽게 노출되도록 만들었어요. 타이핑 실수를 노린 치밀한 계획이었죠. 진짜 은행 사이트 확인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주소창에 표시되는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거예요. 또한 보안 인증 마크가 제대로 표시되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김영애 어르신은 단지 한 글자 잘못 입력했을 뿐인데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을 잃었어요. 앞으로 은행 사이트 접속 시에는 검색창 사용을 피하고 반드시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검색창으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고 계시진 않나요?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 가장 일상적인 문자 하나로 시작된 피해였습니다. 75세 박정순 어르신이 오후 2시경 받은 택배조의 문자가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어요. 발신자는 대한통운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내용도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문자에는 박정순 어르신의 이름과 함께 택배가 도착했다는 안내가 적혀 있었어요. 배송 조회를 위해 링크를 클릭하라는 내용이었죠. 최근 인터넷 쇼핑을 자주 하던 박정순 어르신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링크를 누르자 택배 조회 앱 설치 화면이 나타났어요. 정확한 배송 정보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화면 구성도 실제 택배 회사와 똑같아 보였죠. 박정순 어르신은 바로 앱을 내려받아 설치했습니다. 설치 과정에서 여러 권한을 요구했지만 택배 조회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문자 읽기, 통화 내역 접근, 연락처 확인 등 광범위한 권한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보였죠. 하지만 앱 설치 즉시 박정순 어르신의 휴대폰이 범죄자들에게 완전히 노출되었습니다. 저장된 모든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었어요. 통화 기록과 연락처도 빠짐없이 복사되었죠. 특히 휴대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까지 탈취당했습니다. 30분 뒤 첫 번째 피해가 시작되었어요. 온라인 뱅킹 접속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곧이어 대출 실행과 계좌 이체 메시지가 연달아 왔죠. 박정순 어르신이 확인해 보니 3천만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2차 피해였어요. 범죄자들이 박정순 어르신의 연락처를 이용해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박정순 어르신이 보낸 것처럼 위장해서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죠. 저는 이 사건을 분석하면서 스미싱 문자의 교묘함에 놀랐습니다. 실제 택배회사 이름과 로고를 사용했고 문구도 실제 배송 알림과 구별하기 어려웠어요. 특히 수신자 이름까지 정확히 표시되어 있어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박정순 어르신이 속은 핵심 이유는 일상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온라인 쇼핑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 택배 문자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었던 거죠. 스미싱 문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발신 번호 확인입니다. 정식 택배 회사는 고정된 번호를 사용하죠. 두 번째는 링크 주소 점검이었습니다. 정확한 회사 주소가 아닌 경우 의심해야 해요. 앞으로 택배나 배송 관련 문자를 받으시면 링크를 바로 클릭하지 마시고 해당 택배회사 공식 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제가 조사한 사례 중 가장 교묘했던 피해였습니다. 76세 조말순 어르신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아침 7시에 받은 문자 한 통이 모든 시작이었어요. 발신자는 자주 사용하던 포털 사이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문자 내용은 매우 공식적이고 신뢰할 만했어요. 계정 보안 강화를 위해 비밀번호 변경이 필요하다는 안내였습니다. 최근 해킹 시도가 발견되었다며 즉시 본인 인증을 받으라는 내용이었죠. 조말순 어르신은 계정 보안에 대한 걱정이 생겼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봤던 기억이 났어요. 본인 계정도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망설임 없이 클릭했죠. 연결된 사이트는 평소 이용하던 포털과 완전히 똑같아 보였습니다. 로고부터 색상, 메뉴까지 구별할 방법이 없었어요. 로그인 화면도 동일했죠. 조말순 어르신은 안심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추가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는 화면이 나타났어요. 휴대폰으로 전송된 6자리 인증번호를 입력하라는 안내였습니다. 곧 휴대폰에 인증번호가 도착했죠. 조말순 어르신은 화면에 표시된 대로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범죄자들이 조말순 어르신의 계정 정보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입력된 로그인 정보와 인증번호가 실시간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정보로 연결된 다른 계정들까지 접근당했다는 점이었죠. 조말순 어르신의 포털 계정에는 인터넷 뱅킹 즐겨찾기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범죄자들은 이를 이용해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저장된 자동 로그인 정보까지 활용해 계좌에 침입했습니다.
2시간 뒤 첫 번째 피해 알림이 도착했어요. 온라인 대출 실행 메시지였습니다. 고지어 계좌 이체 승인 알림이 연달아 왔죠. 조말순 어르신이 확인해 보니 총 2,500만 원이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분석하며 인증번호 탈취 수법의 위험성을 실감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입력한 인증번호를 범죄자가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이었어요. 마치 피해자가 범죄자의 대리인 역할을 한 셈이었죠. 가장 교묘한 부분은 시간차 없는 실시간 진행이었습니다. 조말순 어르신이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범죄자도 같은 번호로 다른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피해자는 전혀 눈치챌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문자로 받은 인증 요청을 즉시 처리하지 말아야 해요. 대신 해당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서 계정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의심스러운 인증 요청은 반드시 공식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 가장 예상치 못한 피해 경로였습니다. 74세 윤경자 어르신의 스마트폰 화면이 며칠째 깜빡이는 문제가 생겼어요. 중요한 통화도 받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집 근처 휴대폰 수리점을 급히 찾아가게 되었죠. 수리점 직원은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증상을 자세히 듣고 나서 앱 초기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화면 오류가 생긴다는 진단이었죠. 윤경자 어르신은 전문가의 의견이라 믿고 수긍했습니다. 직원은 윤경자 어르신에게 휴대폰을 건네받아 여러 화면을 빠르게 넘기기 시작했어요. 앱 정리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하다며 윤경자 어르신에게 직접 입력하도록 요청했죠. 포털 사이트 비밀번호부터 시작해서 금융앱 비밀번호까지 차례로 입력하게 되었습니다. 앱 초기화를 위해 기존 로그인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었어요. 윤경자 어르신은 수리를 위해서라면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이었어요. 직원은 금융앱 설정을 다시 해야 한다며 인증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윤경자 어르신은 조금 의아했지만 전문가를 신뢰하고 협조했죠. 수리가 끝난 뒤 휴대폰은 정말 멀쩡해졌습니다. 화면 깜빡임도 사라지고 속도도 빨라진 것 같았어요. 윤경자 어르신은 만족하며 수리비를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에 평소와 다른 알림들이 계속 도착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결제 승인부터 대출 실행 메시지까지 연달아 왔죠. 윤경자 어르신이 확인해 보니 계좌에서 1,800만 원이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저는 경찰과 함께 수리점을 조사했어요. 그 결과 수리 과정에서 악성 앱이 몰래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앱은 윤경자 어르신이 입력한 모든 비밀번호를 기록하고 외부로 전송했죠. 더 교묘한 점은 화면 공유 기능을 이용했다는 거였어요. 직원이 조작하는 모든 과정이 원격지의 범죄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윤경자 어르신의 모든 개인정보가 그 순간 탈취당한 셈이었죠. 수리라는 명목으로 진행된 작업들은 사실 정보 탈취를 위한 가짜 절차였습니다. 앱 초기화도 필요 없었고 비밀번호 입력도 불필요한 과정이었어요. 화면 깜빡임은 간단한 설정 변경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앞으로 휴대폰 수리나 외부 도움을 받을 때는 반드시 비밀번호 입력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수리에는 개인 비밀번호가 필요하지 않아요. 화면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금융정보에 접근하게 하는 것도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조사한 11건의 사례를 통해 디지털 금융사기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인증번호 유출부터 가짜 사이트 접속, 악성 앱 설치, 수리점 사기까지 다양한 수법이 존재했어요. 하지만 모든 피해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이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수칙은 의심하는 습관입니다. 금융기관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보낸 문자라도 링크를 바로 클릭하면 안 돼요. 대신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하거나 공식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하세요. 번거롭더라도 이 한 번의 확인이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와 인증번호 보호 원칙이에요. 누구든지 전화나 문자로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묻는다면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진짜 금융기관 직원이라도 이런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더욱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하죠. 세 번째 수칙은 앱 설치와 권한 허용에 대한 경계입니다. 택배 조회나 컴퓨터 점검을 위해 앱을 설치하라고 하면 의심하세요. 특히 문자 읽기, 통화 기록, 파일 접근 권한을 요구하는 앱은 절대 설치하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서비스는 이런 권한이 필요하지 않아요. 네 번째는 인터넷 사용 시 주소 확인 습관이죠. 은행 사이트에 접속할 때는 검색창 대신 주소창에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세요. 검색 결과에는 가짜 사이트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주소창에 자물쇠 표시와 정확한 도메인 이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외부 도움을 받을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수리점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더라도 비밀번호 입력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해요. 화면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원격 접속을 허용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금융정보만큼은 스스로 지켜야 하죠. 범죄자들의 수법은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기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피해자의 방심과 신뢰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주의하고 의심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범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례를 통해 한 가지 확신을 얻었어요. 디지털 금융사기는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이 없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신중함과 확인 습관이죠. 이제는 내가 내 정보의 주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을 바꿔가시기 바랍니다.